과학에는 네 가지 기본 과목이 있죠. 물리, 생물,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시간에는 이제 주로 생물 얘기를 하고요. 지구과학 시간에는 지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이제 지구 지질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체는 지구의 변화하고 직접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구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변화가 우리 생명의 진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물학과 지구과학을 아울러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구의 내부 구조, 우리 앞에서도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지구에는 가장 안쪽에 고체로 이루어진 내핵이 있고 그 바깥에 액체로 이루어진 외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멘틀이 있는데 멘틀은 하부 멘틀과 상부 멘틀,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얄팍한 지각이 얹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지구를 이루는 물질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물질이 무거워지면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워진 물질은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물질의 순환이 서서 일어납니다. 아까 멘틀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에서는 물질 밀도 차이에 의한 대류가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이 움직이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지각은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 지각이 움직이면서 지각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지표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설명할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제 지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각판이라는 게 엄청난 판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고 육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이 큰 육지 덩어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육지 큰 지각 덩어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노력들 중에 하나가 플룸 이론이라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이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여기저기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플룸 이론입니다. 플룸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기둥이 생긴다는 거죠.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쭉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게 하부 멘틀을 지나서 외핵까지 도달해요. 외핵에 도달하면 당연히 다시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도달했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다른 쪽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질들이 위로 올라가는 뜨거운 플룸이 또 생기죠. 그래서 대류가 물질이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오고 하면서 물질이 내려가면 비니까 채우기 위해서 옆에서 물질이 이동해 오고 물질이 올라오면 또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옆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플룸은 독립적으로 플룸에는 다시 말해서 물질이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플룸이 여기저기서 수없이 만들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플룸이 모여서 슈퍼 플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는 엄청난 물질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엄청난 물질이 위로 올라오겠죠. 이게 플룸 구조론을 설명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플룸 구조론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대륙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플룸으로 보는 이론이 있다. 플룸은 핵과 하부 멘틀 사이에서 상승하거나 멘틀 속으로 가라앉는 열 기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플룸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판 구조론만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 판이 충돌하면 그 충돌 경계에서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판의 경계면이 아닌 판의 한가운데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이죠. 하와이는 태평양 지각판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지각판의 가장자리에서만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하와이의 화산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산은 밑에서부터 뜨거운 물질이
솟구치는 부분이 있다. 그 뜨거운 물질이 솟구치는 부분이 바로 하와이의 화산들이다. 우리는 그런 점들을 열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점에 이제 화산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이론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뜨거운 플룸이고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된 건 차가운 플룸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물질이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면은 새로운 물질이 올라오니까 공간이 생겨야 되니까 물질이 옆으로 밀어지고, 또 여기는 내려가면 물질이 없어지니까 채워져야 되니까 옆에서 다가오고, 그러면서 멘틀이 움직이고,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지각판이 움직이고, 이렇게 지구에서 여러 가지 지질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구는 아주 강한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기장은요, 전류가 흐를 때만 만들어집니다. 지구가 강한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지구 내부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죠. 지구의 어디에 전류가 흐를까요? 지구 내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액체 상태로 된 외핵이 있습니다. 이 외핵에는 많은 이온들이 녹아 있어요. 이 이온들이 움직여가면 그게 바로 전류거든요. 근데 외핵에서 이온의 흐름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당연히 지구를 따라서 외핵도 돌겠죠. 이런 그 자전 운동,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 대류 운동,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복잡한 흐름들이 생겨납니다. 이 복잡한 흐름에 의해서 지구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이 다이나모 이론을 설명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플룸 이론도 도움을 주지요. 차가운 물질이 외핵에까지 도달하면, 그 차가운 물질이 도달한 외핵은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대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핵에서 대류가 생기는 거죠. 이 대류와 지구의 자전 운동이 합쳐져서 복잡한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복잡한 흐름은 때에 따라서는 방향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지구가 N극에서 S극이 확 바뀌는 지작이 역전 현상도 생기죠. 지구에서 만들어진 암석에 있는 자석의 방향을 조사한 사람들이 지자기가 여러 번 역전됐다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다이나모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우리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외핵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동글동글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모여서 강한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행성들이 많은데 이 행성들이 모두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기장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다른 자기장이 거의 없고요. 지구는 자기장이 강하고 우리 토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강한 자기장이 있다는 것은 지구 그 내부에 액체로 된 핵이 있다 하는 증거, 그러니까 많은 철 이온을 포함한, 많은 금속 이온을 포함한 핵이 있다는 증거고, 그 핵들이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멘틀이 어떻게 대류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플룸 이론이라든지 이런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지각은 당연히 움직이겠죠. 우리 사람들이 이 큰 대륙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땅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땅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땅은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600년대, 1700년대에서부터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지구 지도를 놓고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상당히 비슷해요. 갖다 딱 맞추면 맞힐 것 같아. 그래서 두 대륙이 하나였다가 떨어져서 멀리 움직여 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5년에 알프레드 베게네라는 사람이 최초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하죠. 이 사람은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지도만 보고 이게 하나였다가 움직여 갔겠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알프레드 베게네르라는 사람은 각 대륙에서 발견되는 생명체의 화석들, 고생대 화석은 같은데 중생대 화석은 다르면 고생대는 하나였었다가 중생대는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석적 증거, 그리고 지질학적 증거, 여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산맥을 저 다른 대륙에 있는 산맥하고 끌어다가 연결해 붙여봤더니 같은 산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증거들을 해가지고 대륙 이동설을 처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륙이 움직여 갔다, 여러 가지 화석들을 보니까 움직여간 게 틀림없다, 그렇게 설명했지만 대륙이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륙 이동설이 과학적으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대륙이 움직이는 역학적인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그 대서양 한가운데 보면 새로운 산맥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밑에서부터 용암이 올라와 가지고 새로운 산맥이 만들어지면서 옆으로 점차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측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간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류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움직여 갔다. 그리고 지각은 지구 표면은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 이 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것이 움직여서 어디서는 부딪히고 어디서는 멀어지고 어디서는 비껴간다. 그리고 부딪히고 멀어지고 비껴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화산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플룸 현상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지각판이 움직이는 또 새로운 역학적 원인들도 찾아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각판의 경계에는 서로 멀어지는 발산 경계, 서로 가까워져서 부딪히는 수렴 경계, 그리고 서로 비껴가는 변환 경계, 이런 경계들이 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힐 때는 엄청난 땅덩어리들이 위로 솟구치면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산맥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때는 서로 부딪혀서 깊이 파이면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해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지각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대개 지각판의 모양은 이제 세밀하게 그리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여기는 이제 좀 더 간단히 그려보면 지각판의 모양이 10여 개 판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지각판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지각판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 움직이고 어떤 지각판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각판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죠. 우리 그 지질학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수억 년, 수천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연구하는 게 지질학 연구 아니에요. 근데 지질학을 연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 흔적들이 자꾸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까 고생대의 생명체 얘기도 했지만 고생대의 생명체 화석이, 고생대 생명체들이 모든 생명체의 화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생명체는 화석이 잘 만들어지고 어떤 생명체는 화석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질학을 연구하는 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각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과거에 어땠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물학에 대한 얘기보다 이 지질학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과학적 근거가 많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지금 지구에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에 있는 육지를 다 깎아서 바다를 메우면 지구 전체는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부터 화산 활동을 하면서 육지가 생기기 시작했겠죠. 여기저기 육지가 생깁니다. 근데 육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움직여서 점점 커다랗게 성장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하죠. 그러다 보면 초대륙이라는 게 생깁니다. 큰 대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구 역사에 수없이 많은 초대륙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했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체가 화석으로 된 생명체가 발견되기 이전에 지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약 1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초대륙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체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의하면 약 11억 년 전에 초대륙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만들어집니다. 초대륙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의 전체에 있는 육지가 한 개 내진 두 개로 합쳐졌을 때 초대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륙이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흩어집니다. 그리고 8억 년 전 이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8억 년 전 분리돼 가지고 6억 년 전에 판노티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6억 년 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때가 바로 뭐냐면 지구에 커다란 연체동물이 나타났던 시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5억 4,200만 년 전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생명 대폭발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고생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판노티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초대륙이 다시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억 년 전 페름기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페름기 말에 생명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페름기 말쯤 되면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초대륙 형성과 생명 대멸종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초대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커다란 땅덩어리가 몰려와 가지고 한 군데 뭉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물려와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서서히 아주 착 뭉치지 않겠죠. 와가지고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은 엄청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약 100만 년 동안 시베리아의 유럽 대륙의 크기만큼 되는 거대한 용암지대가 만들어집니다.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폭발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던 생명체가 거의 멸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판게아는 그러니까 큰 초대륙, 그러니까 대륙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중생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룡이 살던 중생대가 되면은 대륙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로라시아 대륙, 남쪽에 곤도와나 대륙 두 개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는 테티스 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로라시아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하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나눠지고 곤도와나 대륙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이 대륙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멀어지고 바다가 그 사이를 메우게 돼서 신생대 들어오면, 신생대는 6,500만 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얼마 안 되죠. 신생대 들어오면 오늘날 지구 표면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이거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면요. 여기가 고생대죠. 이 고생대 말에, 이게 페름기 말입니다. 페름기 말쯤 되면은 이렇게 판게아라고 하는 거대한 초대륙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중생대가 되면 위에 로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하고 북아메리카 대륙이 합쳐진 로라시아 대륙이 만들어지고 남쪽에 곤도와나 대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곤도와나 대륙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극 대륙으로 이제 분리하기 시작하죠. 6,500만 년 신생대가 됐을 땐 우리 지구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각이 움직여 가다 보면 결국은 다시 또 모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각이 움직여 가는 방향을 잘 조사해 보면 지구는 다시 큰 대륙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약 2억 5천만 년, 이제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요. 2억 5천만 년 후에는 이런 모양의 큰 대륙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륙을 판게아 울티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과거에 2억 5천만 년 전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될 때 지구에 생명 대멸종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이때도 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000년, 20,000년 후가 아니라 2억 5천만 년 후니까 그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표면이 움직여가고 변하면 당연히 지구에는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이 현생루대가 시작된 게 5억 4,2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5억 4,200만 년 전에 이미 지구에는요, 여기 파란 줄이 3개가 보이는데, 그리고 작은 얇은 파란 줄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구의 대빙하기예요. 여기에는 지구 전체가 눈으로 뒤덮인, 얼음으로 뒤덮인 그런 빙하기가 적어도 3번이 있었습니다. 요 빙하기는 얼마 동안 계속됐냐면요, 약 3억 년 동안 계속됐어요. 지구 전체가 3억 년 동안 눈덩이였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런 일들이 2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빙하기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빙하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산소의 농도 변화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산소는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생명체가 만든다 그랬죠. 생명체가 지구 환경을 변화시켜 오고, 지구 환경이 변하면 생명체가 영향을 받고, 생명체가 지구 환경 변화시키고 영향을 상호받으면서 우리 현재 지구 모양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긴 그림에서 원생루대 20억 년 전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걸 큰 그림으로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 역사에는 생명체가 엄청나게 많이 멸종하는 대멸종 사건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기에 멸종률입니다. 이거 퍼센트로 본 멸종률인데, 이거는 자료마다 퍼센트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퍼센트를 종으로 보느냐, 과로 보느냐, 또 뭐 이제 이런 또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 여기서 뾰족뾰족 나온 게 생명체가 많이 멸종했다는 사건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5번의 대멸종 사건을 늘 얘기를 합니다. 올드비스기 말 대멸종, 데본기 말 대멸종, 페룬기 말 대멸종, 아까 얘기했던 페룬기 말 대멸종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리고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 그리고 KT 대멸종이라서 이 공룡이 대멸종한 사건이 이겁니다. 이 멸종 사건이 왜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서 정확한 건 모릅니다. 멸종 사건마다 원인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페룬기 말 대멸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각판이 움직여서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형성된 사건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거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신생대 초, 다시 말해서 중생대 말 신생대 초의 대멸종 사건은, 이거는 저 우주 공간에서 날아온 엄청나게 큰 그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먼지 구름이나 이런 걸 지구를 뒤덮으면서 만들어진 대멸종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다 다른 학설들이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힘들죠. 지구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생명체가 계속 변해왔다. 야, 지구는 이 멸종 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장소고, 야, 우리도 이거 안전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요, 이런 수많은 변화가 생명체 진화에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많은 생명체가 죽어가고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고 하면서 발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대멸종 사건이 생명체 진화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고 또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페룬기 말 대멸종 사건을 우리 보면요, 이 페룬기 말 대멸종 사건을 중심으로 산소 함유량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고생대에는요, 산소 함유량이 급격히 증가를 해서 페룬기 중반에 되면 산소 함유량이 30%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곤충도 엄청나게 큰 곤충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산소 함유량이 많아야 이제 큰 곤충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페룬기 말 대멸종 사건을 중심으로 산소 함유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약 1억 년 동안 산소 함유량이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요. 이 산소 함유량이 이렇게 낮아지기 전에는 포유류의 조상이 되는 파충류가 파충류의 조상이 되는 파충류보다 더 번성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포유류의 조상이 되는 포유류형 파충류는 갑자기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공룡이 등장하게 되죠. 이 공룡하고 포유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공룡은 뼈 안에 기낭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기주머니는 요즘 새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속에 더 많은 기체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낮은 상태에서도 잘 견딜 수가 있죠. 그래서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의 시대가 지나고 신생대가 되면 다시 산소의 농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각 변화가 우리 대기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대기 환경이 결국은 생명체의 멸종이나 진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는 6,500만 년밖에 안 되는데, 6,500만 년 동안의 온도 변화를 우리 간단히 한번 보면요, 신생대 초기를 팔레오세라고 하는데, 팔레오세에는 그 중생대 말에 있었던 그 운석의 충돌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다가, 우리 에오세가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이오세에는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그때부터 떨어진 게 지금까지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온도가 큰 그림에서 보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게 이제 현재 추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최근 40만 년 동안의 온도의 변화를 보면요, 40만 년 동안에는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온도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웠다 차웠다 더웠다 차웠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지는 않거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아까 본 것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가요. 그런데 최근 40만 년 동안에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낮아지는 기간이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낮아지는 기간이 있다 올라갔다 낮아지고 올라갔다 낮아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했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기간을 우리가 빈기라고 해요. 빈기. 그리고 온도가 올라간 기간을 간빈기라고 하죠. 그래서 빈기와 간빈기가 계속 반복되다가 지금은 간빈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막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앞에서 최고점 온도에 거의 비슷하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약 어떤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의 온도는 앞에서 최고점 온도보다 3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주기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야 되겠죠. 3도 더 올라갔다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활동이 지구의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우리는 이 주기에서 벗어나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지구 환경이 변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거기 인간까지도 포함되겠죠.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활동이 지구의 온도 변화의 사이클을 멈추고 새로운 그 페이즈로 새로운 그 추세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인간 활동은 결국은 그 지구에 일어나는 커다란 사이클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변화가 생명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왔고, 또 생명체의 변화가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체가 변화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그 5장의 지금까지 1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2절에서는 좀 더 그 생명체 변화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